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을 기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지난날에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보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의 KBS TV 방송국을 견학차 다녀왔습니다. 마침 대선 개표 실황 중계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개표 실황 뉴스 프로그램도 견학을 하고 9시 밤 뉴스를 진행하는 황상무 앵커와 이슬기 아나운서와도 KBS 뉴스 진행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 용지에 대한 이상한 뉴스가 데스크에 막 올라왔습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뉴스는 빼고 뉴스를 전한다고 이렇게 방송국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증거를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 해명처럼 단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19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41.4% 즉 3,280만 표를 얻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먼저가 냐라 아피, 촛불 혁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민정수석,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즉각 임명을 하고요. 각 당을 돌면서 협치를 하자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요, 미국으로 떠나고 안철수와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북한 핵 포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을 먼저 갈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라야 사드 배치 찬반 혹은 비용 문제가 결정될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일정 또 FTA를 재협상하는 문제, 덤핑 카드 등의 문제를 차례차례 풀어나갈 수 있을 거로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 12일자 콤파스 신문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을 보면요.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촛불 시위를 어떻게든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코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시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팔렘방 등과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판차실라와 비네카 뚱갈 이까를 지켜내자는 친환경 촛불을 국민들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불교도들도요,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사랑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 즉 비네카 뚱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위는 다소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광화문 촛불 시위와 다릅니다. 이들 촛불 시위대들은요, 아홉 자카르타 시장을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홉 자카르타 시장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녀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1년 징역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구형에다가 1년을 더해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반발 심리적 촛불이 붙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아홉 전 시장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자기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걸 재판까지 끌고 가서 그것도 2년으로 더 형량을 늘리는 판결까지 할 필요는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화환을 보내서 아홉을 지지하는 시위도 했던 것인데 정말 너무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FPI라고 하는 이슬람 강경단체장의 재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FPI 하지 브리직이라고 하는 의장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산파는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해괴한 발언을 해서 카톨릭 성도들을 화나게 하고 그를 종교 모독죄로 카톨릭 신자들이 고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도 종교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홉 시장이 플로우스 리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할 때 이슬람 꼬란 알마에다 51장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를 덮어 씌운 결과가 2년 징역이라고 한다면은 마리아 산파 거론 문제는 더 큰 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모두 접근하게 되면요, 인도네시아는 매우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판차실라와 비네카 뚱가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정치에 관여를 깊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홉 시장의 2년 징역형을 본 외신 기자들은 일제히 이상한 판결을 인도네시아 판사가 내렸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이슬람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정치적 문제를 광장의 종교 시위로 풀어보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파 부디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찌까랑 버카시 라웃 운하, 즉 CBL이라고 하는 운하 11km를 더 넓히고 준설을 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실은 바지선이 찌까랑에서 자카르타 찌깜백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요, 직접 단중 뿌리옥 항구로 오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찌까랑 드라이포트에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단중 뿌리옥 컨테이너 야드로 12시간 정도 걸리면서 CBL 운하를 걸리고 있는데요. CBL 운하를 조금만 더 넓히면 또 깊이 파주기만 하면은 6시간,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두이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반텐주 세랑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오지 마을에 바두이 원시족 주민들 2천여 명이 랑카스비퉁과 반데글랑 도시를 친선 방문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생산한 농산물과 수공품을 인근 두 도시까지 나와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뭐 특이할 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들의 도시 외출은 정말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맨발로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집을 지을 때도 보면은 목 같은 것은 전혀 사용치를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마을에는 학교도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문명 이기도 전혀 없기 때문에 라디오라든지 핸드폰도 없습니다. 전통 규약에 의거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문맹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병이 나도 그들의 전통 방식대로 구슬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문명의 이기를 전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두이, 즉 지도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들 마을을 외부 바두이와 내부 바두이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전통을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이곳을 가려면요, 우선 자카르타 메락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세랑 띠무르의 톨에서 나가고 반데글랑과 랑카스비퉁을 경유해서 시골길로 들어서면 이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랑카스비퉁에 도착하면요, 바두이 마을로 가는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그 표지판을 계속 따라서 산골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도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하루 만에 바두이 마을까지 가보고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 마을 입구까지 작은 미니버스들이 랑카스비퉁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길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리라야 때인가요? 공항 오퍼레이션을 시작해서 가루다 국내선만 취항을 했던 제3터미널이 지난 5월 1일을 기해서 가루다 국제선도 제3터미널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대로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이 되면은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 얼라이언스 외국 비행기들도 제3터미널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항까지 기차도 다니게 되고 공항 안을 연결하는 경전철도 한국형 경전철을 놓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좁은 공항에서 호루라기 소리만 크게 들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쾌적한 시설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항 택시 운전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모두 조코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아주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 대신 SBI 전 대통령은 아주 말라싼 대통령으로 그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큰 교통사고가 난 뿐짝에 대한 뉴스입니다. 빠르게 보고르 뿐짝 도로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논의되고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찔로또에서 관광버스 전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서 지난 4월 하순에 또다시 찌사루아를 내려오던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무려 6대의 승용차를 들이받고요. 절벽으로 추락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뿐짝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을 크게 바꿀 모양입니다. 너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대책이라고 해봐야 센툴에서 뻘랑이 골프장을 돌아가는 길하고요. 찌아위를 돌아서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난 작은 길로 우회하는 길, 또 하나는 먼둥이라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미 다 있는 길이고요.
아주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짝길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날 때 아주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찌빠윤과 먼둥 사거리, 피차엇이 있는 찌사루아 시장과 사파리로 들어가는 입구, 이런 곳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골목길로 들고 나는 차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내리고 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일방통행을 해도 빨리 지나갈 수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일반 통행을 실시를 해도 경찰이 올라오는 오토바이는 그냥 올라오게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수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도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도대체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뭘 믿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